2026년 4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우려 속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 확신에 찬 연설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핵심 군사 목표는 거의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목표는 달성했는데 강한 공격은 계속된다?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모순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듣자마자 500년 전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말이 겹쳐들려 소름을 돋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신이 우리 편이다. 바로 스페인 제국의 왕 펠리페 2세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전 세계 바닷길을 장악하고 신대륙 은광을 독점한 압도적인 1위 국가였어요. 상대는 스페인 경제력의 절반도 안 되는 변방의 소국 영국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스페인이 압승할 싸움이었죠. 그런데 처참하게 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00년 전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미래를 훔쳐보려고 합니다. 최강대국이 전쟁의 늪에 빠져 흔들리기 시작할 때 세계 패권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하는지 그 소름 돋는 패턴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끝에 과연 누가 21세기의 진짜 승자가 되어 세계의 패권과 부를 쓸어담게 될까요? 가장 압도적인 힘이 어떻게 스스로 붕괴하는지 그 치명적인 오만함이 만들어낸 500년 전 그날의 바다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1556년 29살의 펠리페 2세가 스페인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합쳐놓은 수준의 어마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우선 경제력을 보면 당시 스페인은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거대한 포토시 은광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포토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은광 하나에서 나오는 은이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이요. 거기에 멕시코의 사카테카스 은광도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배가 줄을 서서 스페인으로 은을 실어날랐어요. 유럽 전체가 스페인 돈으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군사력은 스페인 보병 테르시오, 지금으로 치면 미 해병대 같은 존재였어요. 창병과 총병을 조합한 당시 최첨단 전술부대였는데 유럽 전장에서 8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80년이요. 그리고 바다. 스페인 함대는 전 세계 주요 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스페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배 한 척도 제대로 못 다닌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제국의 왕 펠리페 2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외로 검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파티나 사냥을 즐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에 엘 에스코리알이라는 거대한 궁전 겸 수도원을 짓고 거기 틀어박혀 하루 종일 서류를 검토했어요. 직접 결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외교관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스페인 왕은 종이로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 꼼꼼하고 신중한 왕이 영국 얘기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종교 때문입니다. 펠리페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자신을 카톨릭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영국은 헨리 8세 이후 개신교 국가가 됐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펠리페 입장에서 영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나라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단의 여왕이었고요. 그에게는 반드시 영국을 가톨릭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영국 해적들이 스페인의 은수송선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해적이지 그냥 그런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 배를 털고 영국으로 돌아오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이사자기를 줬어요. 국가가 공인한 해적이었던 겁니다. 펠리페 입장에서는 영국이 자기 금고를 털어가는 도둑놈의 나라였어요. 세 번째가 개인적인 이유이면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편지로요. 당시 유럽 최강대국의 왕이 소국 영국의 여왕에게 청혼 편지를 보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독신을 고집한 여왕이었으니까 펠리페만 거절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확 났겠죠. 이 세 가지가 쌓였습니다. 종교적 사명감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거기에 개인적 굴욕감까지. 네, 승질 나죠. 그것도 최강대국의 왕인데 여러분이라면 가만두겠습니까? 1586년 펠리페는 결정을 내립니다. 영국 이 자식들을 참교육하겠다고 함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이 함대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란 아르마다, 위대한 함대. 영어로는 그레이트 아르마다. 훗날 역사가 붙인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적 함대. 1300척의 함선, 대포 2431문, 병력 3만 명. 당시 영국 함대와 비교하면 규모로는 압도적이었어요. 펠리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기는 전쟁이라고. 신이 자기 편이라고. 그런데 출항 준비를 하던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대를 이끌 사령관 산타크루즈 후작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1588년 2월
출항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사망했어요. 펠리페는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후임을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펠리페가 새 사령관으로 선택한 사람, 메디나 시도니아 공작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손꼽히는 명문 귀족이었어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가문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평생 단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메디나 본인도 알았어요. 임명 소식을 들은 메디나가 펠리페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그 편지 원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읽어보면 황당하면서도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폐하, 저는 항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배만 타면 뱃멀미를 합니다.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아 이 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부디 다른 분을 쓰십시오. 함대의 사령관이 뱃멀미라니. 근데 뭐에 꽂혔는지 이 편지를 받은 펠리페의 답장이 더 황당합니다. 그대가 적임자요. 출발을 준비하시오. 헐, 그게 끝이었어요. 메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엔 키미테도 없었을 텐데 제가 다 걱정되네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해보니 문제는 메디나만이 아니었어요. 함대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스페인이 그렇게 강한 나라였다면서 왜 함대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강한 육군과 약한 해군은 별개였습니다. 스페인의 군사적 자부심은 테르시오, 즉 모병 전술에 있었어요. 80년 무패 신화는 땅에서 싸운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는 달랐어요. 스페인은 지중해식 해전에 익숙했습니다. 배를 가까이 붙이고 병사들이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이요. 그런데 영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낮고 빠른 함선으로 멀리서 대포를 쏘고 빠지는 전술을 썼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보가 이미 펠리페에게 보고됐어요. 그러나 무시됐습니다. 두 번째, 제국이 너무 커서 오히려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이 너무 강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관리해야 할 영토가 유럽, 남미, 아시아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보급망이 늘어날 대로 늘어졌어. 부패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급 담당자들이 식량 수량을 장부에 부풀려 기록했어요. 썩은 식량을 납품해도 워낙 조직이 커서 검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나무통에 담긴 식수가 새고 있었는데 출항 전에 제대로 교체하지 못했어요. 강대국 특유의 관료주의 부패였습니다. 지금 미국 방위산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소름 돋는 부분이죠. 세 번째, 펠리페 2세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걸 직접 결제하는 왕이었어요. 장점은 꼼꼼함이었습니다. 단점은 현장 의견이 위로 올라오다가 걸러진다는 거였어요. 메디나가 편지로 경고를 보내도 현장 지휘관들이 보급품 문제를 보고해도 펠리페는 이미 출항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결심한 후에 들어오는 반대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최강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미국의 누군가가 떠오르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쌓인 채로 출항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방에 날아옵니다. 출항을 준비하던 1587년 봄, 프란시스 드레이크, 그 영국의 공인 해적이라던 그 사람이요,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스페인 항구 카디스에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정박 중인 스페인 함선 수십 척을 불태우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드레이크가 이 작전에 붙인 이름이 걸작이에요. 스페인 왕의 수염을 그슬렸다. 이건 뭐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펠리페는 눈이 뒤집힙니다. 분노 폭발. 그나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놔버립니다. 오히려 더 빨리 출항을 서두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던 왕이 이 순간만큼은 분노가 판단을 앞선 거죠. 확증 편향에 분노까지 더해진 겁니다. 1588년 5월 메디나 시도니아는 무늬만 무적 함대를 이끌고 리스본 항구를 출발합니다. 배 안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편지를 썼습니다. 펠리페에게요. 폐하, 저는 여전히 이 임무가 두렵습니다. 우리 함대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짠하네요 진짜. 함대 사령관이 출항하면서 왕에게 무섭다고 우리 다 죽을 것 같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투가 시작됐을 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스페인이 생각보다 잘 싸웠어요. 영국도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1588년 7월 19일 영국 남서부의 항구 도시 플리머스 해안, 한 남자가 바닷가 언덕 위에서 잔디볼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 영국의 공인 해적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였어요. 그때 전령이 달려옵니다. 숲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장군님, 스페인 함대가 보입니다. 드레이크가 볼링공을 내려놓으며 한 말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게임을 끝낼 시간도 있고 스페인 놈들을 박살낼 시간도 있다. 온 자신감이래. 그리고 볼링을 계속 쳤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드레이크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적 함대의 대형을 보는 순간 영국 함대가 당황했습니다. 하객진은 아니고 초승달 모형이었어요. 130척이 거대한 초승달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양쪽 끝에 가장 강한 함선을 배치하고 가운데 수송선과 보급선을 보호하는 구조였어요.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도 강한 함선이 막아서는 구조였습니다. 단단했어요. 영국 함선이 달려들었습니다. 대포를 쏘고 빠졌어요. 다시 달려들고 또 쏘고 또 빠지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스페인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대포알이 스페인 함선에 박히긴 했는데 결정적 타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함선이 워낙 크고 두꺼웠거든요. 반대로 스페인도 영국을 잡지 못했어요. 영국 함선이 너무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열흘 동안 반복됐어요. 영국 해협을 따라 이동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에 가까웠어요. 영국도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했고 스페인도 격파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적 함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대포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선과 합류해서 보충해야 했는데 약속된 장소에 보급선이 오지 않았어요. 네덜란드 항구에서 출발하기로 했던 스페인 육군 지원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함선들이 항구를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무적 함대는 혼자였습니다. 메디나는 닻을 내리고 기다렸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이 칼레 앞바다에서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1588년 8월 7일 자정. 배멀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메디나가 갑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 그때 수평선 쪽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그 다음엔 둘, 셋, 넷, 다섯, 8개였습니다. 불타는 배 8척이 바람을 타고 무적 함대를 향해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드레이크의 방화선이었습니다. 방화선은 그냥 불 붙은 배가 아니었어요. 안에 화약을 가득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 바람 방향에 맞춰 적진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떠다니는 폭탄이에요. 무적 함대 병사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덩어리들이 자기 배를 향해 떠내려오고 있으니까요. 함선들이 충돌을 피하려고 닷줄을 끊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열흘 동안 유지하던 그 단단한 초승달 대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메디나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무적 함대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대형을 다시 모으려고 신호를 보냈고 함선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메디나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북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색이 달랐어요.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색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보라색 사이. 북해의 폭풍이었습니다. 북해의 폭풍은 달랐습니다. 지중해 폭풍을 경험한 뱃사람들도 북해 앞에서는 달라졌어요. 파도 높이가 달랐습니다. 바람 방향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얼어붙을 것 같은 바람이었어요. 메디나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영국 해협을 뚫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빙 돌아 귀환하는 것. 영국 해협은 드레이크의 함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메디나는 전 함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쪽으로 스코틀랜드를 돌아 귀환한다. 그리고 항해 지침을 함께 내렸어요. 아일랜드 해안에서 최소 40레구아 이상 거리를 유지할. 40레구아면 약 220km입니다. 아일랜드 해안 암초를 피하라는 경고였어요. 함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나침반이 틀렸습니다. 당시 스페인 함선의 나침반이 대서양 북쪽 자기장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함선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거기다 식량과 식수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썩은 보급품의 결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풍이 덮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왔습니다. 아일랜드 해안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읽기가 힘든 기록이에요. 메디나의 지침을 따르지 못한 함선들이 아일랜드 해안 암초에 걸렸습니다. 배가 부서졌어요. 살아서 해안에 올라온 스페인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영국 총독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해안에 올라온 스페인인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죽었습니다. 한 해안에서만 1,000명이 넘었어요. 스코틀랜드 해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초에 걸린 배들이 있었어요. 폭풍에 돛대가 부러진 배들이 있었습니다. 대포가 너무 무거워서 버려야 했어요. 식량이 없어서 군말을 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함선들이 하나둘 스페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함구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배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돛이 찢겨 있었어. 선체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쓰러진 병사들이 있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출발한 함선 130척, 돌아온 함선 67척, 죽거나 실종된 병력 약 2만 명, 출발한 병력의 3분의 2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필리페 2세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문을 열고
나와서 한 말이 그 유명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인간과 싸우라고 함대를 보낸 것이지 바람과 파도와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적 함대를 다시 건조하라.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셔야 해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함선 63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왕이 한 일이 뭐였냐면 책임을 바람으로 돌리고 더 큰 함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 왕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펠리페는 무적 함대 2호를 만들었어요. 1596년에요. 또 보냈습니다. 또 폭풍을 만났어요. 또 돌아왔습니다. 3호도 만들었어요. 1597년에요. 또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페인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스페인이 진짜 무적인가? 말 그대로 허당임을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의문이 유럽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적 함대가 지고 난 후 바닷길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더 조용하게, 더 철저하게 올라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무적 함대가 지고 불과 14년 후인 1602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예요. 바닷길을 자본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어. 스페인이 힘으로 지배하던 무역로를 네덜란드는 돈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권은 이렇게 이동했어요. 한 번의 전투로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다시 2026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미국-이란 전쟁이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묶여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바닷길을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어디로 이동할지를요. 500년 전 무적 함대가 진 직후 유럽에서 가장 바빠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스페인도 아니었고 영국도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상인들이었습니다. 스페인이 힘으로 장악하던 바닷길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 틈을 자본으로 파고든 거예요. 무적 함대가 진 지 14년 만에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패권은 싸움에서 이긴 나라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그 싸움을 가장 냉정하게 지켜보던 나라가 가져갔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이 싸움을 봐야 하는가.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최강자의 확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확신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맞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